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통일외교안보부 김지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후속 조치에 대한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여전합니다. 평가원님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후속 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했다는 선언한 것인데요. 2015년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의 검증 결과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당시 합의 때 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이나 소녀상 철거, 또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등 대부분 일본 측의 주장이 관철되었는데요. 그러나 정부는 2015년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 받아들이고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 협상을 다시 시작해도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낮지만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출연금 10억 엔을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정부가 처리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하기로 것은 양국 관계의 앞날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전시 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 문제인 위안부 문제가 인류 역사의 교훈이자 여성 인권 증진 운동의 국제적 이정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역사는 위안부 강제 동원뿐만 아니라 일본이 그 피해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록할 것입니다. 1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정부의 발표, 쟁점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서 사실 기대를 걸었던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그리고 관련 단체들이 정말 실망 섞인 목소리가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부 발표의 쟁점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재협상,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위안부 협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나온 공약이었죠. 정권이 바뀌면 많은 정책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많은 부처에서 적폐 청산 작업이 진행됐고 외교부 위안부 협상 TF 역시 그중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외교는 우리 정부의 컨트롤 영역 밖에 있는 상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정부가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상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특히 국가 간 관계에서 몰고 올 파장을 고려해서 외교 비밀은 30년간 지켜야 한다는 원칙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출범 초기 위안부 협상만큼은 잘잘못의 여부를 떠나 덮어두어야 한다는 제언이 많이 나왔지만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겁니다. 뚜껑을 이미 연 순간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은데 알고 보니 잘했더라는 결론은 애초부터 불가능했습니다. 조사해보니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도 대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외교 협상의 특성상 나오기 쉽지 않은 결론이었고요. 결국에는 여론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협상 결과는 졸속 또 밀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피해자 우선주의를 내세운 정부 입장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이 반대하는 합의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여간 이를 들여다보기로 했으니 이 과정에서 기밀인 외교 문서를 들추는 것은 불가피했고 일본 정부에선 계속 유감 표시를 하면서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일 관계는 사실상 정지됐죠.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국가 간 외교 문서를 뒤져보는 것, 또 이를 토대로 합의를 뒤집을 수 있는 것 자체도 국가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미국에서도 한일 간 갈등이 재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고요. 이런 모든 폐해를 감안해서 결국 정부는 재협상이나 합의 파기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말해서 명분을 챙겼을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못하는 더욱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절충안은 합의를 파기하지 않고 인정을 하되 일본 정부가 준 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
화해치유재단 기금의 성격으로 우리 돈으로 따지면 108억 원 가운데 40억 원은 이미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지급이 됐고요. 그런데 이 출연금을 아예 동결하고 정부가 이 예비비로 여기를 충당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할머니들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47분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받아가신 분도 있고 또 여기에서 반대를 해서 일본에 돌려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본 돈은 안 받겠다. 일부는 이미 받아갔다. 그래서 돈을 정부가 출연금의 성격으로 대체하는 절충안을 내놓은 건데 사실 왜 우리 정부가 이 돈을 내느냐라는 명분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반환을 하지 않고 그냥 동결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사실상 합의 파기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고요.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좀 애매한 결정으로 할머니들의 불만도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도 못 지키고 할머니들의 불만은 여전하고 출연금을 동결해서 일본도 반발할 수 있는 사실상 실이 많았던 결정인 셈입니다. 실이 많았던 결정이었다. 이럴 바에는 왜 이걸 들춰냈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보면서 또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네, 2015년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시에 47명이었던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지금 31명으로 모두 고령입니다. 네. 일본이 국제 보편 기준에 맞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합의의 파기 및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피해자 할머니들을 초청해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일본 고노데로 외무상이 그 추가 조치 요구를 못 받아들인다고 반발한 것을 보면 위안부 문제는 한일 관계를 피해갈 수 없는 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고 자발적이며 진정한 사죄를 요구한 정부의 결정이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또 일본의 반응과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본이 지난 정부에서 맺었던 양국 간의 합의에 대해서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할 도리를 다했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발적이고 뭔가 이렇게 스스로 진정한 사죄를 하는 그런 태도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먼저 문재인 정부의 한일 관계 정책을 좀 설명을 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한일 관계에서 기조는 투트랙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사는 이제 과거사대로 분리를 하고 이 미래 한일 간 할 일은 한다는 기조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과거사 해결 없이는 한일 관계도 발전이 없다. 이런 기조 때문에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든 풀려다 보니 잘못된 합의가 나왔다는 문제 인식에서 이런 기조가 출발을 한 건데요. 이 문제는 일본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과거사 합의에 대해 계속 다른 소리를 하는 한국 정부와 다른 나머지 외교 현안을 잘 풀어가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정부는 재협상을 요구하진 않았지만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촉구한다는 표현을 썼다가 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것만 봐도 정부 스스로 일본에 대해서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정부가 한 것이니 나는 모른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없는 건 책임 있는 국가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의 전제는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행동이 잘못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라는 것은 가해자가 진정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뭐 얼마든지 몇 번이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일본의 태도가 그런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입니다. 독일의 경우만 봐도 유태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반성의식을 갖도록 이렇게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 과거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서 진정한 사과를 몇 번이고 다시 받아내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사과를 했는데 뭘 또 하냐, 이 문제는 이걸로 끝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난 합의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또 총리의 사죄라는 표현에서 더 나아가서 더 진전된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대로 해서 애초에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를 거듭되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기대를 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지난 합의에 담긴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걸림돌이 된 것이죠.
이런 일본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도 우리 정부의 딜레마입니다. 출연금, 이것도 향후의 양국 관계의 논란거리로 남았습니다. 반환을 선언했다면 일본은 뭐 받겠다 안 받겠다 뭐라고 말을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동결을 아예 해버렸죠. 일본은 우리는 줬다며 위안부 합의는 다 끝난 문제니 돈을 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태도로 나올 겁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10억엔을 한국 정부가 충당한다는 진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해서 이 합의가 파기된 것인지 여부에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돈을 주는 것이 합의 파기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애매한 결론을 냈는데 결국에는 이 10억엔이라는 출연금만 공중에 붕 뜬 셈이 됐습니다. 사실상 동결시킨 이 돈을 어떻게 할지 일본과 협의하겠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공탁, 예탁금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협의가 잘 이루어질지도 의문입니다. 스스로 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의 해결책까지 깔끔하게 제시를 해줘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바깥에서 보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대한민국입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더라면 하면 아쉬움이 남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위안부 합의 조사 과정과 결과가 앞으로 안 좋은 선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통일외교안보부 김지선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지사이언스와 뉴스나이트에 대한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세계인의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번의 도전 끝에 2011년 IOC 총회에서 평창이 개최지로 선정되었을 때의 감동이 아직 잊혀지지 않는데요. 이번 YTN DMB 이지사이언스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맞아 동계올림픽 종목 속에 숨겨진 과학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어느덧 개최 초읽기에 들어간 평창올림픽에 대한 전 세계인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지사이언스에서는 이지 동계올림픽 첫 번째 시간으로 컬링과 아이스하키 종목을 소개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먼저 동계올림픽의 역사를 간단히 소개했는데요. 제1회 동계올림픽은 1924년 프랑스 샤모니에서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초기 올림픽에서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키 점프, 피겨스케이팅 등의 종목으로 시작해 이후 쇼트트랙, 스노우보드 등이 종목이 추가되어 전 세계인의 겨울축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지사이언스에서 동계올림픽 종목을 소개하는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올림픽의 역사를 짚어보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단 올림픽 역사에 대한 내용이 너무 짧게 구성되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2월 9일부터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과 강릉, 정선에서 펼쳐질 동계올림픽 속으로 이지사이언스가 찾아갔는데요. 빙상 종목이 펼쳐질 강원도 강릉의 올림픽파크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피겨스케이팅과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아이스하키와 컬링 경기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중 이번 시간에는 컬링과 아이스하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먼저 컬링을 살펴봤습니다. 컬링의 역사는 15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겨울에 강이 얼면 매끄러운 돌을 빙판 위에서 미끄러뜨리던 스코틀랜드의 민속놀이가 발전되어 지금의 동계올림픽 종목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경기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종목의 역사를 함께 알려주어 더욱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컬링은 스톤과 부름이라는 두 장비를 이용하는데요. 컬링 경기장의 빙판은 스톤의 마찰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경기 전 뜨거운 물을 빙판에 뿌린다고 합니다. 이때 표면에 페블이라는 작은 입자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스톤이 페블 위를 미끄러질 때
스톤과 페블 사이의 마찰력을 부름을 이용해 조절하는 것이 컬링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컬링 스톤의 무게는 19.86kg으로 화강암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스톤을 이용해 마찰력의 과학 원리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컬링이라는 스포츠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컬링 경기의 주요 규칙을 그래픽을 활용하여 설명해 줬는데요. 다소 낯선 경기 용어를 그림과 함께 설명해 주어 컬링 경기에 대해서 더욱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찾았는데요. 하키는 막대기를 뜻하는 프랑스어로 균형 감각과 근력, 지구력, 민첩성 등 거의 모든 감각이 요구되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특히 선수들의 폭발적인 속도와 시속 200km까지 날아드는 퍽이 이 종목의 매력이라고 하는데요. 하키 선수들이 착용하는 보호 장비는 무려 22kg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스틱은 하키의 핵심 장비라고 하는데요. 탄소 섬유와 유리 섬유 소재의 나노과학 기술로 탄생한 스틱은 퍽이 더욱 빠르게 날아갈 수 있는 원리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번 이지사이언스는 2018 동계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온 이때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시의적절한 주제였는데요. 각 종목 속의 숨은 과학 원리를 알고 올림픽을 시청한다면 올림픽을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또한 아직 국내에서는 비인기 종목인 컬링과 아이스하키의 규칙과 원리를 소개해서 더욱 눈길을 끌었는데요. 두 종목의 매력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지사이언스는 3명의 출연진이 유쾌한 진행과 그들이 직접 체험하는 모습을 통해서 재미를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3명의 출연자가 주고받는 대화들이 프로그램을 다소 산만하게 보이게 하기도 하는데요. 더욱 다듬어진 멘트와 진행으로 매끄럽고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라며 4년 동안 흘린 선수들의 땀이 좋은 결실을 맺길 기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과속이나 신호를 어기는 등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는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올해부터 상습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시행한다는 소식을 YTN이 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먼저 택시 한쪽이 종이짝처럼 구겨진 사고 현장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신호 위반으로 운전자 2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이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 1년에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는 운전자는 특별 관리 대상이 되고 이후에도 3번 이상 더 위반할 시 즉결 심판에 넘겨져 유치장에 구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대책은 새해 첫날부터 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고 오는 7월부터는 전체 자동차를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보도에서는 특별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비교적 짧게 요약해 설명해 주었는데요. 새롭게 시행되는 대책인 만큼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담았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런 특별 대책이 실행된 것은 법규 위반이 많을수록 사고를 내는 빈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뉴스 자료에 따르면 연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낸 운전자는 한 차례 위반한 운전자보다 인명사고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래프를 활용해 법규 위반과 인명사고 위험의 상관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줘 법 강화의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청과의 인터뷰에서도 특별 대책 시행의 이유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단속이 되더라도 소액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적용 대상자가 무려 6만 명에 이른다고 전했는데요. 여기서 적용 대상자가 특별관리 대상을 뜻하는 것인지 유치장에 구금될 대상자를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보도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친절한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한 경찰의 이런 고강도 조치에 대해 시민 안전을 위한 극약 처방이다, 인권 침해다 하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는데요. 특히 운전으로 생계를 잇는 화물차 기사들의 걱정과 우려가 높다고 전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인터뷰를 통해 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가에 대한 원인에 대한 규명 없이 이러한 조치만 취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보도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화물차 운전자와 일반 시민,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담아냈다는 점은 좋았지만 대부분 반대 의견을 담고 있었습니다. 해당 조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내용인 만큼 찬성하는 측의 목소리도 함께 담아내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보도 말미에서는 여러 논란 속에 경찰의 특별 대책이 도로 위 악성 운전자를 줄이고 일반 운전자를 보호하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주목된다고 전했는데요. YTN에서 이에 대한 실효성과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한자 표기가 필요한 자막이나 앵커 뒤에 배경 화면의 오류가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9일 북한이 가상화폐를 채굴해 북한으로 송금하게 하는 악성 코드를 해외 컴퓨터에 뿌리고 있다는 기사를 전하면서 김일성대로 송금이라는 자막이 노출됐는데 한글 대로는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라는 의미로 이해 가능한 상황이므로 대학교라는 의미의 한자 대로 표시해줘야 제대로 의미 전달이 가능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에 나설 대표단 명단을 통보해왔다는 기사의 그래픽에서 원기로 체육상 부상을 체육성 부상이라고 잘못 표기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 왕세제의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회동했다는 기사를 전했는데 앵커 뒤의 배경 화면에는 대통령과 칼둔 행정청장이 등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을 잇따라 면담했지만 이 보도는 임 실장과의 면담만을 다뤘기 때문에 대통령 화면이 아닌 임 실장의 모습이 등장해야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인호 고려대 교수로부터 대형 참사 보도에 있어서 언론의 차분함과 꾸준함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연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습니다. 사우나 헬스클럽 같이 자주 가는 친숙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고 다쳤으니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이 많았을지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전함으로써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언론의 임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보도 중 많은 부분이 뉴스 소비자의 안타까운 감정을 자아내는 데 그치고 만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포털에서는 이러한 기사들이 더 인기를 끌며 많이 소비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감정을 중심으로 한 보도는 순간적으로는 강렬할 수 있지만 사안의 발전적 해결을 위한 지속성에 있어서는 장점이 많지 않습니다. 이성적이고 전문가적인 냉철함을 바탕으로 대형 참사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보도가 더욱 늘어나서 실질적인 사회 변화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비판할 만한 사안들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보도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참사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먼저 비난의 대상을 찾기 십상입니다. 언론의 본분인 만큼 비판적인 보도가 줄을 잇습니다. 소방당국의 부실 대응, 막혀있던 비상구, 가연성 외장재, 불법 주차 등 참사의 원인은 다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제도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깊이 있는 보도는 자주 보기 어려웠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느끼는 거지만 무턱대고 비판하기는 쉬워도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혼내기만 하는 선생님보다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면서 혼내는 선생님 아래서 발전하기 쉬운 것처럼 언론도 비판만 해서는 사회 변화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2015년 발생했던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와 이번 제천 화재는 여러모로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소방차 진입로 문제,
가연성 외장재, 건물 구조의 취약성 등 사실 우리는 이런 보도가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언론은 안타까운 사연들을 전했고 많은 비판도 했지만 그 후 얼마나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었는지 언론도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이 순간적인 감정에 집중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끈기 있게 감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이런 뉴스를 또다시 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며칠 전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이 통과됐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언론의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언론이 차분함과 꾸준함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